한국 근대사에서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신흥학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중심에 다시 오케이. 예, 한국 근대사 특히 호남을 이야기할 적에 신흥학교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올해는 신흥학교 개교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돌이켜보면은 1909년 9월 9일 이곳 시연당터에서 새로운 인물, 새 역사의 주인공을 기르겠다고 하는 뜻으로 신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고고의 함성을 울린 지가 120주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09년이라고 하는 해는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나라를 빼앗기기 바로 1년 전입니다. 이미 기울어가는 이 땅, 이 조국을 구할 인물들을 키워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이곳에 신흥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근대 학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 심포지엄을 갖게 되는데 세 분야로 나누어서 발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주제로서 신흥학생들의 학생운동에 대한 심포지엄이 되겠습니다. 일제시대의 항일운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5.18에 이어지기까지 우리나라 역사에 어떤 질곡이 있을 때마다 분연이 일어섰고 앞장섰던 의의 화신들이 이 신흥의 터에서 있었던 것을 조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실 분들은 주명준 선생님, 이병규 선생님, 김종훈 선생님, 허천일 선생님 그리고 저까지 해서 5명이서 발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발제로서 첫 번째 발제로서 구한말 민족운동과 3.1운동 이러한 테마로서 주명준 선생님의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주명준입니다. 저는 한말 민족운동과 신흥학생들의 3.1운동이라 하는 제목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맨 먼저 한말 민족운동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을사조약 이후의 의병운동으로 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각 처에서 의병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한 2건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06년 정읍 무성서원에서 나간 군수를 지낸 군산 출신의 임병찬, 그리고 저 경기도 포천의 출신으로서 호조 참판을 지낸 최익현 선생이 그럼 어떻게 지금 계속 리듬이 깨져버렸네. 네, 리듬을 다시 좀 이제 살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명준입니다.
저는 한말 민족운동과 신흥학생들의 3.1운동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의 여러 곳에서 을사조약이 체결된 뒤에 의병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06년 정읍 무성서원에서 의병을 일으킨 임병찬 선생, 최익현 선생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익산의 이규홍 의병장이 박이환, 문형모와 더불어서 최익현, 임병찬 선생을 만나서 역시 의병운동을 일으킨 것 또한 역사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의병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되살아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는 유명한 운동이 1907년에 일어납니다. 경상북도 대구에서 1,300만 원의 일본으로부터서 빌린 차관을 갚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국채보상운동을 서상돈, 김광재, 윤필호 선생이 벌입니다. 이 운동에 당황한 일본이 강제로 이 운동을 중단시키고 말았던 사실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이와 같은 국채보상운동은 90년도에 금모으기 운동으로 오늘날 역사에 우리에게 현저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3.1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전주 서문교회, 그리고 전주 신흥학교, 그리고 전주 기전여학교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전주 서문교회는 1907년 7월 17일에 서문 밖에 세워졌는데 오늘날의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직할시, 그리고 제주도에 이르기까지의 모교회, 어머니 교회가 됩니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의 담임 목사는 김인전 독립투사입니다. 이분은 서문교회의 교인들과 신흥학교 학생들과 기전여학교 학생들에게 3.1운동을 일으키도록 뒤에서 다 준비했다가 만세를 부르기 직전에 상해로 망명을 합니다. 지금 저 그림에서 보이는 분이 김인전 목사이신데 이분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의정원 의장도 지냈고 교통부 장관도 지냈습니다. 이제 전주 신흥학교를 소개합니다. 신흥학교는 미국 남장로교회의 레이놀즈 선교사가 1900년에 이 땅 희연당에다가 세웠습니다. 맨 처음에 학생은 김창국입니다. 김창국은 집에서 독과라고 불렀는데 이 김창국은 또 무엇으로도 유명하냐면은 전주 서문교회의 설립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07년 7월 17일인데 이날 5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를 창설합니다. 그 5명 중에 어린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김창국입니다. 이분은 서문교회의 최초 세례를 받은 분도 되고 신흥학교에 제일 먼저 입학한 분도 된 역사적인 그런 분입니다. 초대 교장은 해리슨 선교사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 보면은 학생이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맨 가운데 학생은 늙으스레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학생들은 또 어립니다.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록 당시에 배우지 않는 분들이 많았어요. 참 재미있는 광경입니다. 기전여학교 하면은 신흥학교고 하나의 세트로 갑니다. 항상 기전여학생들은 신흥학생들을 따라서 모든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신흥학교 학생들의 3.1운동 하면은 반드시 붙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전주 기전여학교입니다. 하나의 학교죠.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세운 그런 학교입니다.
최초의 강의는 1896년 미스 테이트가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설립은 1902년에 했고요. 그리고 초대 교장은 그림에 보이는 쩐킨 선교사의 부인인 미세스 쩐킨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1900년대 기전학교의 풍경인데 지금 현재 예수병원 자리에 이 기전여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초가집의 학교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제 3.1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제가 우리를 침략한 뒤에 일제는 우리나라를 헌병경찰 제도라고 하는 특이한 제도를 만들어서 무담 정치를 시행을 합니다. 치안을 경찰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헌병이 담당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각 학교의 교사가, 당시에는 훈도라고 불렀지요. 교사가 이렇게 칼을 차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무시무시한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3개다 대고 제안을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립니다. 이때를 기회로 해서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각 3개의 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약소 국가는 자기들 힘으로 독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 그 권한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이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입니다. 이 각 민족의 자결권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한국 민족들이 듣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의 독립을 우리가 결정하자, 일어나자. 이렇게 해서 3.1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확산합니다. 3.1 만세운동의 민족 대표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듯이 33인입니다. 이들을 민족 대표 33인이라고 하지요. 대표는 손병희 선생입니다. 천도교 교령이지요. 기독교 대표는 이승훈 목사를 비롯한 16명, 천도교 대표는 손병희 대표를 비롯한 15명, 불교 대표는 한용운, 백용승 2분입니다. 왜 그러면 기독교는 16명이고 천도교는 15명이냐 하면은 기독교와 천도교가 3.1운동을 벌이기로 약속을 할 때 그러면 민족 대표는 누가 될 거냐? 기독교 계통에서는 이승훈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천도교에서는 그럴 수 없죠. 내가 하겠다. 그 대신 우리가 대표를 맡은 대신에 기독교에다가 한 명을 더 드리겠다 해서 16명 대 15명 그리고 2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주의 만세운동이 벌어지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선언서는 전주에 2갈래로 도착을 합니다. 천도교 계통에서 인종익이라고 하는 분이 손병희 선생으로부터서 최남선이 기초한 독립선언서를 받아서 전주 김진옥에게 알려서 전라북도의 각처에 1,500매를 전달합니다. 기독교 계통에서는 기전여학교 3회 졸업생인 공주 양대 소학교의 이명신 선생한테 함태영 목사가 독립선언서를 교부합니다. 이명신은 바로 그 선언서를 자기의 품속에 넣고서 기차를 타고 전주 서문교회의 자신의 아버지의 친구인 이돈수 장로에게 전달합니다. 이돈수 장로는 그것을 전주 서문교회의 김인전 목사에게 드립니다. 김인전 목사는 전주 서문교회의 장로인 동생 김가전, 이분은 신흥학교의 성경 선생입니다. 김가전에게 줍니다. 그리고 신흥학교의 졸업생인 전주 서문교회 청년 집사 최종삼에게 교부를 합니다. 최종삼은 친구인 서울 중동학교를 다니다가 지금 집에 와서 쉬고 있는 김종건, 그리고
나중에 농림부 장관을 지낸 윤건중과 함께 자신의 집과 그리고 신흥학교의 숙직실에서 신흥학생과 기전학생들을 데리고 독립선언서를 복사를 하고요. 태극기도 복사를 해서 만세 준비를 유례 없이 진행했습니다. 신흥학생들의 만세 준비는 방금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이제 결정을 합니다. 만세를 며칠에 부를 거냐? D-Day를 3월 13일 정오로 결정을 합니다. 왜 제가 이곳에다가 레이놀즈 선교사를 이렇게 떡하니 사진으로 올렸느냐 하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분은 신흥학교의 창설자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그동안 온 선교사들 가운데서 가장 머리가 좋고 가장 학벌이 좋은 분입니다. 23살에 미국의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최고의 명문 대학을 졸업함과 더불어서 1년 뒤에는 그 대학의 라틴어 교수가 됩니다. 24살에.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전주에 1392년 11월 3일에 7명의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의 일원으로 도착을 하는데 이때의 나이가 26살밖에 되질 않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 레이놀즈 선교사, 가장 머리가 좋고 학벌이 좋은 이분이 이곳에다가 전주 신흥학교를 세웠고, 그 이분의 정신을 받들어서 전주 신흥학교는 새 세대를 일으키는 여명, 새벽, 뉴 돈의 당사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3월 15일, 13일에 만세운동을 일으키는데, 이보다 전에 2월 하순에는 마로덕 선교사가 바로 이 밑에서, 바로 이 신흥학교 오른쪽 옛날 선교부가 있던 자리에서 성경학교를 개최했는데, 그분들이 집사들이에요. 장로 될 준비를 하는 분들이에요. 끝나고 전라북도 각처로 옮기면서 독립선언서 태극기를 전달을 합니다. 신흥기전 학생들은 만세 시위를 3월 13일에 이렇게 부르는데, 독립선언서를 갖고서 시장에 모여드는 사람들과 함께 만세를 부를 때에 정말로 목이 터져라, 이 만세를 부르면 우리는 독립이 된다, 확신을 갖고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 헌병들이 무력으로 진압할 뿐만 아니라 소방대를 동원을 해서 물감을 뿌립니다. 왜? 도망가는 학생들에게 물감이 묻어 있으면 체포하려고. 그렇게 해서 각처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만세운동으로 신흥학생 2분이 체포되고 감옥에 가서 형을 언도받는데, 고형진, 남궁현 2분입니다. 1년 형을 언도받습니다. 이분들은 상고를 합니다. 어째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5,000년 전서부터서 문화를 알려주었는데 이렇게 감옥에다 넣고 독립을 못하게 한단 말이냐. 말도 되지 않는다. 젊은 기백을 여실히 외쳤다고 합니다. 그 이튿날 3월 14일에도 만세를 벌입니다. 이때에는 신흥학생의 김경신군, 그리고 김점쇠, 이런 분들이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김경신도 감옥에서 형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서 안타깝게 옥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잡혀가서 고통을 당했었던 김병학, 이기곤, 김점쇠 신흥학생은 나오자마자 감옥에서 받은 고통으로 인해서 결국은 돌아가시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신흥학생들은 5,000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 만세를 고창했고, 그리고 결국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신흥의 애국 애족 정신은 나중에 순종 황제 홍거 후에 60만세를 주동하며 다시 폭발했고, 그리고 1937년에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학교를 폐쇄함으로써 그 절정을 내외에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명준 교수님의 그 발제였습니다. 주명준 선생님께서는 3.1 운동이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이 전주에서의 3.1 운동의 태동과 진행 과정, 그 속에서 신흥학생들의 역할,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병규 선생의 발제로서 광주학생운동 참여와 신사참배 거부라고 하는 타이틀로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병규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신흥학교의 광주 학생 참여와 신사참배 거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민족 교육을 지향해 왔던 신흥학교의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사건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과 그 의미를 짚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광주 학생운동은 1929년 11월 3일부터 1930년 3월까지 광주의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전개된 학생운동을 총칭합니다. 그래서 광주라고 하는 지역을 한정하고 있으나 29년 11월부터 30년 3월까지의 광주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어떤 학생운동으로 총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흥학교의 활동도 이 광주 학생운동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주 학생운동은 민족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전의 학생운동 3.1운동이나 60만세 운동에서의 학생의 역할은 되게 보조적 또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광주 학생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운동의 주체로서 조직화하고 또 실행하고 하는 중심에 이루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북 지역에서의 그 광주 학생 운동도 연관해서 많은 활동이 있었는데, 1930년 1월 20일경으로 해서 전주 여고보, 그리고 전주 공립보습학교, 또 정읍의 공업농업학교, 또 고창고보, 전주 기전학교, 그다음에 전주 고보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준비를 하기는 했으나 실제 그 사전에 발각돼서 휴교나 방학 등의 방법으로 해서 실제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흥학교에서 이런 실행을 해왔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신흥학교에서는 1929년 11월부터 준비를 해서 박문수, 이재영, 함수만, 원영덕 이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1929년 12월 2일, 이때가 신흥학교의 개교기념일이었는데, 이 개교기념일을 기점으로 학생운동을 전개하려고 했으나 학교 당국에 의해서 발각돼서 계속하지 못했는데, 신흥학교 학생들이 여기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30년 1월에 개학이 어느 1월 개학이 됐는데, 개학이 되고 난 뒤에 다시 학교에서 휴학을 하려고 했고, 그 휴학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반대를 하게 했으나 결국 1930년 1월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3일간 휴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개학은 1월 2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1월 25일에 개학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학생들이 사전에 박문수나 함순만 이런 학생들 중심으로 시위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사전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1930년 1월 25일 8시 30분에 그 학생들이 기숙사생 전원을 소집해서 태극기와 전단을 나누어주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다가구 쪽으로 나가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규합해서 약 80여 명의 학생들이 교류문을 낭독하고 전단을 살포하면서 자주 독립만세, 학생만세, 동감만세 등을 외치면서 시내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신흥학교의 그 학생 운동은 다른 지역에서는 실행하지 못했으나 전주 시내로 진출해서 실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학생 운동이 일어난 뒤에 그 자세한 내용들은 그 학생 운동에 실제 참여했던 박철규나 그리고 그 학생 운동을 주도했던 박문수 이런 학생들의 증언과 구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제 학생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신흥학교 학생 중에 35명 이상이 체포가 돼서 구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고초를 당하고 또 신문을 당하고 구류를 당해서 당하는 그런 과정이 거쳐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흥학교의 그 광주 학생운동 참여에 주도 세력은 누구고 또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시위에 참여했던 주요 학생들은 그 박문수, 이재영, 그 다음에 함수만, 그리고 원용덕, 박철규 뭐 이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그 주도했던 학생은 박문수와 함수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문수의 경우에는 이후에 조선대 총장을 지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그 이 박문수의 아버지 박학준이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고흥에서 동학에 참여했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뒤에 나중에는 동학 천도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됐고 그 개종 이후에 이 박문수가 아마 광주 학생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함수만인데 함수만은 충청도 서산 출신으로 시위 당시에 30세의 만학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이가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아마도 그 어린 학생들을 이렇게 동참시키고 또 독려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함수만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나중에 체포돼서 고문을 받고 그 고문 후유증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사망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국가 독립유공자가 돼서 애족장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함수만의 경우에 특히 주목되는 경우는 신문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참석했느냐라고 했는데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했다. 당신하고 나하고 입장이 다르지 않는가. 당신은 일본 사람이니까 반역이라고 하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애국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당시에 어떤 민족 교육을 지향했던 신흥학교의 그 교육의 이념이 학생들의 정신에 그렇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영향이 광주 학생 운동이라고 하는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추구했던 목표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민족 차별 교육 그리고 식민지 교육 철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었고 시위 과정에서 구호를 외쳤는데 자주독립 만세, 학생 만세, 동감 만세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자주독립 만세는 당시에 어떤 민족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학생들의 어떤 결연한 의지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학생 만세는 학생들의 자존감 측면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활동했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 동감 만세라고 하는 것은 광주 학생 운동의 동조에서 함께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떤 민족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전반적인 학생 운동의 흐름과 그 궤를 같이 할 수 있었고 그것에 동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신흥학교 학생들의
의식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그 신사참배 거부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30년대 후반이 되면 일본이 그 전시 체제를 강화하고 또 그 전시 체제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황민화 교육을 하게 되고 그 황민화 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사참배 거부라고 했습니다. 물론 신사참배 거부에 관해서 당시 조선 한국의 많은 그 사람들은 다 그 동조하고 거기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 종교적 측면의 신념과 괴리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나중에 가면 그 천주교 입장에서는 이제 교황이 신사참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절대적으로 따랐고, 그 다음에 그 뭐 성결교나 안식교, 구세군, 성공회 이런 곳에서도 다 신사참배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기독교계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감리교회에 있어서도 결국은 신사참배를 허용하게 됐고,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도 결국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신사참배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신흥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던, 그리고 신흥학교의 그 설립 주체였던 미국의 남장로 교회에서는 이런 입장에 분명하게 거부의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부의 의사를 밝히고 있었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 압박과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당시 남장로교에서 미국의 본부, 선교 본부에 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입장과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래서 미국에서 그 풀톤 목사라고 선교사를 다시 한국에 보내게 되면서 풀톤 목사가 이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갈래를 타게 됩니다. 풀톤 목사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 성명서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신흥학교는 거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본 경찰이 신흥학교 학생들을 강제로 신사 앞에 데리고 가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한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신사참배하는 어떤 목전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다가 결국은 모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신흥학교는 폐교의 절차를 받게 되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것들을 누가 강제하거나 누가 어떤 억지로 시키거나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그 상황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것이 이때까지의 신흥학교의 어떤 민족교육 또는 어떤 종교적 신념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학생들의 표현으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폐교 이후에 지역에서 학교를 되돌려 보려고 노력하는 많은 경우가 있었으나, 또 학교 당국의 입장에서 이 신사참배 거부가 분명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향을 되돌리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결국 신사참배 거부할 수 있었고, 저는 광주 학생운동 참여와 그리고 신사참배 거부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후에 신흥학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 역사적 사건이자 어떤 기반과 토대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고 그것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건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후의 역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인데, 이 광주 학생 참여 운동과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신흥학교라고 하는, 또 신흥학교의 어떤 교육과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이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고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규 선생의 광주 학생운동 참여와 신사참배 거부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1929년 11월 3일에 일어난 광주 학생 사건은 단순한, 처음에는 사소한 것 같이 보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많은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참여하게 된 데는 어떤 식민지 교육이라든가 식민지 통치에 있어서의 문제점, 또는 민족 독립 해방이라고 하는 가슴에 품고 있던 것들이 함께 터져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광주 학생운동이 전국적인 학생운동으로 번지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신흥학교의 학생들은 덧붙여서 신사참배 거부라고 하는 것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신사참배 거부는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기독교 정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은 신사참배 거부는 황국신민이라고 하는 일본의 식민지 백성들을 일본 국민화 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가 아니었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자료를 많이 인용해 하셔서 이병규 선생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 발표는 6.25 남북전쟁과 신흥학도병이다 하는 그 제목으로 김정은 선생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정훈입니다. 제가 발표할 그 제목은 6.25 남북전쟁과 신흥학도복이라는 이 주제입니다. 이 발표문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당시의 신흥인으로서 학도병으로 참여했던 이천수 선배, 김한주 선배, 조기란 선배의 증언을 중심으로 해서 엮어 나왔습니다. 신흥학교는 올해로 120주년의 개교 기념 행사를 갖고 있고, 또 남북전쟁에서 보면은 7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흥학교는 120년 전에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지식인을 양성하고자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목적하에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제 학교가 설립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제 강점기에 3.1 독립 만세 운동을 전주 지역에서 주도한다거나, 또한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자진 폐교하는 일이라든가, 또한 5.18 민주화 운동에서 전국의 고등학생으로서는 최초로 이러한 강조학살의 부당함을 몸으로 표현하고자 분연히 일어섰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북전쟁에서 학도본으로 참여했던 것들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약간의 그 다른 그 궤를 달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6.25 남북전쟁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던 것은 6.25 남북전쟁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뭐 6.25 사병이라든가 6.25 동란, 또 남북전쟁, 또 한국전쟁, 기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부르고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군사적으로는 북한은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이나 문화적으로나 민족적으로는 우리가 교류해야 되고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침공에서 시작된 전쟁이지만 남북 간에 같이 싸웠던 그런 남북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것은 6.25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흥 학도들이 이 6.25 전쟁, 6.25 남북 전쟁에 참여했던 이 학도병들은
언제부터 참여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이 되지고, 그러자마자 제일 먼저 수원에서 비상학도대라고 6월 28일에 결성이 되지고, 7월 1일에는 대전에서 의용학도대라고 결성이 되어지면서 전국 각지에 많은 학생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신학교도 역시 7월 13일에 전주 북정학교, 일부에서는 전주 사범학교도 하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집결하여서 이리 공고로 가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학도병들은 7월 13일에 일어났다, 모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신학교의 학도병들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낙동강 전투에 참여하게 되지는데, 이 낙동강 전투뿐만 아니라 학도병으로 참여했던 전국의 학생들은 약 한 27만여 명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치열한 전투로 벌였던 곳이 낙동강 방어 전선인데, 여기에 약 한 6만여 명이 참여하게 되고, 나머지 기타의 다른 활동은 후방에 있어서 선모 활동을 하거나 공작 활동을 하거나 유문 활동을 하거나 잔비를 소탕하는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학도병들이 전투뿐만이 아니라 후방에서도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징집된 신흥 학도병들이 낙동강 전투에까지 가는 그 경로를 보게 되면은 전주 북중에서 집결해서 이리공고로 가게 되고, 여기에서 순천으로, 광양으로, 김해로, 대구 농림학교에 집결해서 간단한 훈련을 받고 바로 이제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경로를 보게 되면은 이리공고에 집결해서 임실로, 남원으로, 진주로 가가지고 단기 훈련을 받고 대구에서 23사단에 배속되어 가지고 전투를 벌이게 되지는데, 좀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분들은 대부분이 육로로 갔던 데 비해서 이 23사단에 배속됐던 분들은 이 차를 타고 갔다고 하는 그런 좀 특이한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흥 학도병들이 참여했던 전투들은 역시 다른 학도병과 마찬가지로 낙동강 전투에 참여하게 되지는데, 낙동강 전투는 우리나라의 전선에서 최후의 방어선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즉 모든 것들이 며칠 만에, 거의 8월 10일경에 되어지면은 남한의 전역이 북한군의 침략에서 손에 놓이게 되지는데,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최전에 서서 이제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전력이 부족한 상태에 이 학도병들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치열했던 안강, 포항 전투에 우리 신흥인들도 투입이 되지고, 또 장사 상륙작전에도 투입이 되어지게 되는데, 특히 이 장사포 전투에서는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과 함께 양동작전을 벌였던 것으로 인해서 이 장사 전투에서도 승리했던 것은 인천 상륙작전의 학도병들의 역할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 전투에서는 가장 많은 학도병들이 전사를 하게 되지는데, 바로 약 한 722명 정도가 참전해서 약 140명 정도가 전사해지고 92명이 부상을 당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거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치열한 전투 현장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낙동강 전투를 학도병과 함께 잘 방어를 하고 정말로 몸으로 치열한 전투구대 방어선을 사수한 이후에는 다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북진을 하게 되집니다. 역시 이 북진 전투에도 우리 신흥인들과 학도병들이 참여하게 되지는데, 이 당시에 우리 아군들은 초산이라든가 해산, 청지를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또 북한의 두만강까지 거의 이르러서 북한 전역을 접수하다시피 했지만, 바로 이어지는 중국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후퇴하게 되지고, 또 학도병에 참여했던 자들도 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포로로 잡히거나 또 전사가 되거나
아니면은 또 행방불명이 되거나 이러한 또 순환을 겪게 되어집니다. 일사후퇴로 이루어지면서 중국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일사후퇴가 이루어지면서 전선은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간의 교착 상태가 이루어지는 이런 전투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일반적 모든 활동은 대부분이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상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되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학도병들은 다시 학업으로 돌아가는 복교령을 내리게 되지니까 우리 학생들도 다시금 학교로 들어가게 되지는데 생환자들은 바로 학교에 복귀해서 학업을 이어가게 되지고 또 포로로 잡혔던 학도병들은 이 포로 해방이 되지는 3년간이라는 기간을 거치면서 그 후에 복귀해서 학업에 이어지게 되지고 또 복귀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투에 참여하겠다 해서 장기 복무를 해가지고 장기간 복무해서 7년 8년 이렇게 전투에 참여했다가 돌아온 자들은 또 이제 학교에 와서 학적을 찾아가지고 학교에 복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복귀했을 때의 문제는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서 학교의 모든 시설이 특히 이제 기록물들이 불타 없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학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신학교에는 남아있던 선생님들이 다시 모여들고 그러면서 학적을 개인이 소장했던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고 다시 학업에 참여하도록 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 신흥학교 학도병들은 증언에 의하면은 120명이 학도병에 참여해서 1위 공고까지 갔다고 되어져 있는데 1917년에 12년에 육군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신흥 6.25 참전용사 그 명패를 모기에다 증정하는 식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명패에 보면은 참전용사로 71명만이 그 명패에 새겨진 걸로 보면은 당시에 120명이라고 했지만은 많은 숫자 약 49명에 해당되는 학생들, 학도병들은 그 생사를 모르거나 또 그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고 발표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교육청이라든가 육군본부라든가 또 보훈청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했지만 역시 그런 쪽도 학도병에 가는 그 기록들은 없었습니다. 또 전화를 해도 자료를 받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들을 거의 받지 못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찾게 됐는데 여기에는 참전했던 사람들의 많은 그 참전 회고록들이 나옵니다. 참전 또 명패를 참전용사 명패를 증정하는 식들이 있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짧은 그 기록들이지만 여기에 맞춰가면서 찾아보게 됐는데 우리가 그래서 지금 시점에 해야 될 일들은 이 학도병들의 그 인적 사항을 정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이 학업을 중지하고 국가의 어려운 상태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것들을 우리 후손들이 그들의 몫을 찾아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흥학교의 6.25 전쟁 남북전쟁 때에 학도병들의 그 활동은 자발적인 저항운동과 해당되는 3.1 독립운동이라든가 표기에 참여해서 신사차별을 거부하는 운동이라든가 또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거라든가 이런 것들과는 다르다. 즉 이것은 그 주체가 국가에서 거의 징집에 의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스스로에 되어지는 것보다는 공의로운 그야말로 공의로운 행동의 발동이다. 즉 신흥학교의 그 건학 이념이었던 기독교인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이런 공의로운 행동에 나가는 데 있어서 이 학도병들의 참여도 징집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이러한 국가의 어려운 상태에 봤을 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징집이다 할지라도 흔연히 자기 몸을 바쳐서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러한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인의 학생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신앙적 양심에 의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학생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은 이러한 것들이 전통이 되어서 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에는 우리 학생들도 기회가 되어지면 국가나 사회적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여기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언제든지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역사의식의 발로다라고 이렇게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김정은 선생의 6.25 남북 전쟁과 신흥 학도병이라고 하는 발제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분연히 일어난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나라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적에 6.25라고 하는 남북 전쟁, 어떻게 보면 동족 상잔 속에서도 이 땅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전국에서 한 27만 명의 학도병들이 일어나도록 했고, 그 속에는 당연히 우리 신흥학교 학생들의 활동도 어느 것보다 크게 작용했다고 하는 것을, 특히 당시에 직접 전쟁에 참여했던 동문 선배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그의 증언을 듣고 증언 속에서 정리하는 아주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목을 갖다가 6월의 푸르름 속에 햇빛보다 빛난 신흥의 의다, 약간 문학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좌장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사양을 했는데 극구 권하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시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65년이죠. 저는 그때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 상당히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일회담 반대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1964년 3월 24일 시위에서 6월 3일까지 이르는 한일회담 반대 운동하고 그 이듬해인 1965년 4월 13일에서 8월 27일까지의 한일협정 비준 반대 운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그러니까 1964년과 65년에 있었던 일련의 것들을 우리는 한일회담 반대 시위, 반대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16이 일어나고 난 뒤에 박정희 정권은 가장 큰 목적이 어떤 경제 개발에 두게 되지요. 그 혁명 공약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경제 개발에 가장 중점을 두는데, 우선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본과 회담을 빠르게 적극적으로 서두르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도 이러한 그 박정희 정권의 태도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한일 회담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한국과 일본을 묶어서 반공연맹을 형성하려고 했던 것이죠. 또 일본의 입장에서는 또 찬성을 하게 되는 것은 당시에 한국을 일본의 어떤 경제권의 하위에 넣고 함께 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국 가운데에서 한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한일회담에 나서고 있었는데, 그 내용에는 일본이 침략한 그 식민지 지배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을 사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 또 종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원폭 피해자의 문제 또는 살리로 끌려간 강제 징집된 자들에 대한 문제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도의 영유권이라든가
약탈 문화재의 반환 문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청구권 문제라든가 어업 문제 등에서도 한국 측의 지나친 양보가 국내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어떻게 했었든지 우선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데는 일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릎을 조금 굽히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와려고 하는 생각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시 말하자면 일본의 거부감을 느낄 만한 조건들은 전부 제휴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국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굽혀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떤 운동 경기가 일어나도 일본에만은 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을 정도의 시대였습니다. 이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협정 체결을 앞둔 1964년 3월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규모 시위가 있기 며칠 전인 1964년 3월 9일에는 야당과 제야 세력들이 대일 저자세 외교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를 결성을 하게 되고 3월 24일에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에서 한일회담 즉각 중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고 또 서울에서 대강고등학교를 비롯한 고등학생들도 일부 참여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일회담 타결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5월 20일 서울대 물리대 교정에서 한일 굴욕회담 반대 학생총연합회가 주최한 황소식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공화당에서 황소가 그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밀어붙이는 그런 국민의 의견과 반하는 것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 열리게 됩니다. 학생들은 선언문을 통해서 반의세, 반독재, 반매판의 민족 정신과 민족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5.16 군사 정변이 4.19 혁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1964년 한일협정 반대운동은 반정부 투쟁의 성격을 강하게 띠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황소식 한일회담 반대에 대한 그런 것을 이유로서 그 반정부 투쟁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전국 31개 대학 학생회는 난국 타계 학생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5월 25일과 26일 각 대학별로 난국 타계 골계대를 가지게 됩니다. 한일협정 반대운동은 그해 6월 3일에 절정에 달했는데 이걸 보통 우리는 6.3 항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은 주로 박정권 하야 악덕재벌 처단, 학원 사찰 중지, 여야 정계급 반성 촉구, 부정부패 원흉 처단 등의 구유를 외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박정희 정부는 미국 주 동해안에 6월 3일 서울시 일원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학원과 언론을 대대적으로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1965년 그 이듬해죠. 65년 2월 15일 한일 양국은 한일 기본 조약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3일에 그 협약하고 난 한 두 달 뒤에 4월 3일에는 어업, 청구권, 제1 한인의 법적 지위 등 3개 현안을 일괄 타결하고 각각 협정에 조인을 하게 됩니다. 이
협정의 조인이 되고 나니까 야당과 학생들은 4월 13일 대규모 가두 시위를 전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위에서 부상을 당한 동국대 학생이었던 김중배가 15일 밤 사망을 하면서 시위는 더욱 격화가 되고, 이에 박정희 정부는 시위 격화를 막고자 16일 오후 휴교령을 지시하게 됩니다. 1965년 6월 한일협정 정식 조인이 가까워지자 시위는 다시 격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단식농성은 한일협정 조인 저지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 각 대학에 파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인일인 6월 22일에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에서 시위가 전개되었습니다. 협정 체결 이후에 한일협정 비준 반대 운동에는 학생과 야당 외에도 대학 교수, 개신교 목사, 또 예비역 장성, 법조인, 여성계 인사 등 두루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미일 3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1965년 한일 양국은 6월 22일에 도쿄에서 한일 양국의 국교에 관한 조약, 기본 조약을 조인함으로써 수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일본과 관계가 없었던 것이 1965년 6월 22일에 다시 수교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일협정 조인 이후에는 학생들의 시위는 계속되었으나 6월 말 방학에 모든 대학을 확대되면서 일단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8월 14일에 1965년 8월 14일에 한일협정 비준 동의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한일협정 비준을 무효화하기 위한 학생들의 시위가 부활했습니다. 특히 모든 학교가 개강한 8월 23일 시위 규모는 더욱 커져 6.3 항쟁 이후, 그러니까 그 이전 64년도에 6.3 항쟁 이후 사라진 박정희 정부 타도 구호를 다시 외치게 됩니다. 지금까지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한일 회담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입니다. 한일 회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고 한일 회담에 왜 그러한 시위가 있게 됐는가 하는 것들의 개괄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 저에게 주어진 테마인 우리 신흥학교의 한일회담 반대 시위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5년 6월에 전국적으로 협정 조인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학생들은 대학생들이 주로 일어나고 있었고 고등학생들은 그때 크게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한 후에 8월에 접어들어서 나서게 됐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휴교령이 내려지고 여름방학이 들어가고 해서 시위가 잠잠해지고 여름방학이 끝나고 난 8월에 가서 적극적으로 이런 시위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흥 학생들은 6월에 서울의 대학들과 거의 같은 시기에 나서게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방학이 끝난 8월 이후에 이런 시위에 참여했다면 우리 신흥 학생들은 그 6월에 방학 이전에 이미 여기에 가담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학생들의 시위가 또 이러한 것은 그 전북에서 고등학생들의 시위 참여는 우리 신흥학교가 처음이었고 그 뒤에도 다른 학교는 별로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1965년 6월 22일 협정 조인일이 가까워지면서 시위가 격화될 때
아마도 22일 전후로 기억이 됩니다. 요원의 불길처럼 협정 반대의 시위가 계속될 때 우리 신흥인들도 서울과 다른 지역에 조직화하기도 전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분개하고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의기투합해서 의사하기로 거사를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이 발각이 된다면은 사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명이서 극비해서 거사 당일 각 실장들을 모아서 실장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실장들이 반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데리고 나오자.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직원 조의가 하는 순간을 이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조의가 일어날 때 일어난다는 말이 이상하죠. 직원 조의가 시작될 때에 학생들은 각 복도에 나와 서 있던 실장들한테 연락을 하고 실장들은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뛰쳐나와서 교문으로 줄다름 쳐서 가게 됐습니다. 그때 교문은 지금 교문하고는 조금 다르죠. 줄다름 치게 됐습니다. 그때 직원 조의를 하다 말고 양교감 선생님께서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뛰어나와 가지고 교문 앞에, 학생들은 지금 교문 앞에까지 막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때 제일 앞장서 있던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나정우 방학 바로 시킬 거니까 나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하기를, 우리가 방학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고 학생들과 더불어서 나가서 서문교회를 거쳐서 골목을 거쳐 가지고 중앙동으로 내닫게 됩니다. 스크럼을 짜고 한일단 반대라고는 구호를 외치면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들한테는 3.1절이라든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고, 적어도 일본에만은 저자세나 굴욕을 당해서 안 된다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6월 중순 교정은 아침 햇살이 푸르른데 실록이 정말 고왔고, 그 푸르름 속으로 실록보다 더 푸르른 젊은 신흥인들이 뛰어나갔던 것이죠.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일제시대의 학교 생활을 들었던 선배들이 이야기에 본물 터지듯이 모두가 함께 나갔었죠. 후일담이지만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할 때 서울에 가서 어느 선생님한테 전화를 올렸더니 저녁이나 함께 하자고 그래서 나왔는데, 그때 모교에 있다가 서울로 학교를 옮기신 선생님들 4분이 나와서 참 감격스럽게 저녁을 함께 했는데, 그때 이때 한일단 반대 운동이 있었던 것을 하나의 양념으로 이야기했었고, 우리가 시위를 할 그 당시에 어느 선생님께서는 의는 외로운 것이다 하고 말씀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이상으로서 이제 저의 발표는 마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제3주제 마지막으로 5.27 신흥 안 보이네. 5.27 신흥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우리 허천일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전주 신흥고등학교 개교 120주년 기념 학생운동 심포지엄 1980년 5.27 신흥민주화운동 발제자 신흥고 81회 졸업생 허천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던 1981년도 교정의 모습입니다. 선배님들 오랜만에 보시죠. 추억이 새롭습니다.
불타버린 가운데 3학년 교실도 보입니다. 왼쪽에 인통관, 오른쪽에 지금 이곳 그 강당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 제목은 신흥 527 의거의 이해로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527 신흥 민주화 운동의 배경과 둘째로 신흥고 527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527이 남긴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527은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광주 5.18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잠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광주 5.18 영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재학생들이나 후배님들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신군부가 일으킨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들어보지 못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국민의 군대가 민주 시민을 저렇게 총칼로 학살하였던 일이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신흥 527 의거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신 독재와 겨울 공화국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1961년 5월 16일 탱크를 앞세우고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그가 사망하는 1979년 10월 26일까지 20년 장기 집권을 합니다. 박정희는 집권 연장을 목표로 1972년 유신헌법을 공포합니다. 유신헌법은 말로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표방하였지만 실제로 장기 집권을 위한 독재 체제 구축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 당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구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였는데 기가 막히게도 99.9%가 박정희를 지지합니다. 2359명의 대의원 중에 무효 2표를 제외한 2357명이 찬성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민주사회에서 당선율입니다. 더구나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하는 국회의원 3분의 1도 통일주체 국민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신 독재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막기 위해 박정희는 긴급조치권이라는 위헌적 악법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위 주동자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고 대학도 자기들 마음대로 폐교할 수 있고 유신 체제와 유신 헌법에 대한 어떠한 비방은 물론이고 정부에 대한 비판 금지. 그리하여 결국엔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저항하는 정치인들과 대학생들은 무조건 구속하였습니다. 이게 유신 독재이고 우리는 그것을 겨울 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암살되었습니다. 암살 사건 조사를 빌미로 신군부인 전두환 노태우 일당은 당시 계엄 사령관 정승화를 총격 끝에 납치하는 하극상을 벌이고 정권을 탈취하였습니다. 그래도 봄은 왔습니다. 먼저 대학 교정에 민주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유신 독재에 맞서다가 학교에서 쫓겨났던 교수와 학생들이 돌아온 대학은 전에 없이 활기찼습니다. 학도 호국단을 폐지하고 총학생회를 부활하고 학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유신 독재를 비호하며 학생을 제적하였던 앞장섰던 어용 교수 퇴진 운동 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주 시내 교회 고등부 학생의 90%가 전주 신흥고 학생이었습니다. 신흥고 종교부 회의에서 주목한 일은 어김없이 다음 주 전주 시내 각 교회 고등부로 전파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하였습니다. 신흥 527도 종교부장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영어 수업 시간이 기억납니다. 아마 1980년 5월 21일에서 24일경이었습니다. 문봉길 영어 선생님의 침묵 수업이 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날 교실에 들어오신 선생님께서는 얼굴이 한껏 붉게 상기되어 계셨습니다. 마치 어떤 일에 몹시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습하도록 하십시오. 그러시더니 창문가로 가시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창밖만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슬픈 얼굴로 쳐다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긴장을 했고 교실에는 엄숙함이 밀려왔습니다. 10여 분의 침묵이 흐른 뒤에 이윽고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교사로서 강의를 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 순간 광주의 여러분과 같은 나이의 학생들은, 고3 학생들은 피를 흘리며 민주주의를 위해 군인들의 총칼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류대학 진학만을 위한 지식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만하겠습니다. 하시고 수업이 끝나자 나가셨습니다. 학생들은 동요했습니다. 광주에서 뭔 일이 있었다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네. 고3 학생 중 각 반에 20-30%가 전남 출신이었습니다. 부녀자들을 발가벗겨서 치욕을 주고 임산부의 배를 찌르고 처녀 유방을 도려내고 얼굴을 칼로 찢고 몽둥이로 사람 머리를 사정없이 쳐서 죽이고, 특히 전남 출신 학생들이 열을 올립니다. 학생들은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거의 매일 1980년 5월 20일에서 25일까지로 기억됩니다. 오전 교정에서 수시로 모였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눈에 띄지 않도록 335 교정에 따로 모여서 의견을 나누곤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를 하자. 우리라도 진실을 말해야 돼. 우리는 기독학생이잖아. 김인수, 박영화, 이재유, 김의신 등이 수시로 교정에서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단 한 장 남은 호소문입니다. 1980년 5월 27일 운동장에서 오전 8시 반경 읽었던 호소문입니다. 당시 19세의 고3이 이제 나이가 59살이 되어서 그때를 생각하며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호소문. 하구여, 반만년 유관 역사의 장을 지켜온 우리 민족사에 오늘의 현실처럼 비참하고 처참한 현실은 없었다. 하늘이 울고 땅이 우는구나. 만고의 역적 전두환은 민족과 조국 앞에 사람으로서는 짓지 못할 죄를 짓고 있으며 우리 민족사에 처참한 핏자국을 뿌리고 있다. 사람을 사람으로서 보지 않고 1인 잔당들의 독재를 이룩하기 위하여 유신 잔당과 결탁을 하고 죄 없는 여고생들과 일반 시민 대학생들을 무참히도 죽였으며 심지어는 광주 시민 70%를 없애라는 명령과 함께 그의 친위대 공수특전단을 파견하여 저 피비린내 나는 광주 살육작전을 감행하지 않았던가 생략하고요.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우리 피 끓는 젊은 학생들은 더 이상 민족의 역사가 거짓으로 더럽혀지는 걸 참을 수 없고 4.19 선열들의 숭고한 피로서 지켜온 우리의 역사를 지킬 책임과 의무를 절실히 통감한다. 광주 고등학생들의 피해 외침이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은가 하고요. 민족과 조국 앞에 한민족의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인간이 되고 싶은가? 역사가 증언하고 하늘이 보고 있지 않은가? 아, 광주 하구의 피해 외침이 들린다 하고요. 나가서 우리의 피를 쏟자. 승리의 피로서 민족의 정통성을 지켜나가자. 1980년 5월 27일 전주 신흥고 학생일동. 이런 내용으로 호소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신흥고 527 르거는 우리는 기독 학생이고 병들고 아픈 역사를 통곡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는다면 죽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고 우리가 민주의 재단에 피 흘려 싸운다면 하나 부끄러움이 없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신흥중 생물실로 시위 지도부가 강제로 이렇게 불려가게 됐습니다. 유정철 목사님께서 너희들 나가면 다 죽는다 하고 저희들이 사실상 지휘부가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학년 일반 교실에서 와 나가자 하는 함성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유정철 목사님을 밀치고 나왔습니다. 교문을 향하여서 선두 대오가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학년 교실에서도 전부 학생들이 튀어쳐 나왔습니다. 민주주의 횃불을 저희들은 든 것입니다. 그 5월 27일 날은 어떤 날입니까? 전두환 일당이 광주 항쟁을 1980년 5월 27일 날 오후 새벽 4시에 진압을 해서 6시에 딱 끝나고 승리의 군가를 부르고 있을 때 바로 그날 2시간 뒤에 전주 신흥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 데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을 1980년대 신흥고등학교 민주화 투쟁의 현장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동영상 감상하시겠습니다. 운동장으로 뛰쳐나와 비상계엄 해제, 유신 전당 축제, 연행 인사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습니다. 이때 학교 주변에는 500여 명의 군인과 경찰들이 무장하고 있었고 다가구 옆에는 페퍼포크차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유도로 장소를 강당으로 옮긴 학생들은 우리가 민족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라는 외침에 따라 통성으로 풍을 보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상황에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깨어깨를 들었고 스크럼을 짰습니다. 공지에 지금 스크럼을 짠 순간 저절로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우들의 어깨를 서로서로 끼고 의지하며 스크럼을 짜고 돌았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독재타도 부정철폐, 전두환은 물러가라, 김대중을 석방하라, 유신장당 물러나라, 독재타도 민주수호, 민주수호 독재타도. 시위 내내 항공에 떠 있던 정찰 헬리콥터는 낮게 떠서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불에 푸른 신흥의 5월의 교정의 은행나무는 놀랍고 그 뜨거운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신흥인의 저항정신이 살아나는 뜨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렇게 시위를 하면서 그 전 교생이 스크럼을 짜고 운동장을 돌며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습니다. 정문 앞에서는 무장한 장갑차와 페퍼포크차,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이 저희 학생들을 향하여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교련 시간에 목총만 본 저희들은 그 총이 저희들을 겨누고 있다고 봤을 때 정말로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민주화 시위에 촛불을 들어서 정문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때 선생님들께서는 교문 앞에서 너희들 나가면 다 죽는다, 우리를 죽이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의 그 강한 압박에 시위대의 선두 대오가 운동장을 향해서 돌렸습니다. 저희들은 운동장에서 돌면서 시위를 하고 이윽고 강당으로 입실하게 됩니다. 강당에서 시국 토론회와 교가를 불렀습니다. 눈물의 애국가도 불렀습니다. 계엄군은 저희들이 강당에서 데모하고 하는 도망 마이크를 끊었습니다. 전원을 끊었습니다. 외부에서. 그래서 학생 지휘부는 핸드마이크, 메가폰을 들고 학생들하고 강당에서 시국 토론회를 하고 연설을 하였습니다. 학교 측과 계엄군이 오후 2시경에 계엄군과 타협을 하였습니다. 전교생이 교복을 받고 입고 학년 배지를 떼고 이름표를 뗐습니다. 그것은 시위 지도부의 안전한 도피를 위해서 전교생이 돌렸기 때문입니다. 교복을 받고 있고 그 안전한 도피를 위해서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밖에 교문 밖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성기 소리에 놀라서 다가교로 시민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부모님과 시민들, 계엄군 때문에 다가교에서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기 때문에 다가교 바깥
못해서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구르다가 밥 먹다가 수저를 그대로 들고 나온 학부모님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교사들은 왜 가만히 있냐, 밖으로 나오려는 학생들을 막지도 않고 바라만 보고 있냐며 소리치며 항응하는 학부모들도 계셨습니다. 기전요고 정문에서 예수간호대학까지 총칼로 무장한 계엄군이 학교 전체를 빙 둘러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흥고만이 계엄군에 맞서서 싸울 수 있었는가? 신흥고는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학교입니다. 입학하자마자 듣게 되는 자랑스러운 신흥의 역사들, 3.1운동, 광주학생의거, 항일운동, 신사참배 거부, 그리고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폐교, 일제시대 폐교의 역사들, 수많았던 자랑스러운 6.25 참전 학도병 선배님들 속에서 이미 유전자가 바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불의에 저항하고 신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흥의 유전자로 말입니다. 이것이 두려움 없이 계엄군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신흥 5.27과 1980년대 이후의 민주화 투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5.27 의거가 있은 다음에 한 달 정도 뒤에 3학년 8반 이강희, 이우봉, 그리고 신흥중학교를 졸업한 유창훈이 전주 시내 유인물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흥고 5.27 시위가 무산되었는데 다시 시작해봐야 되지 않느냐, 전주 시내 고등학교와 전주 시내 시내 아파트에 페인트로 낙서를 하고 유인물을 배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전두환 물러가라, 고등학생이여 총 걸게 하자는 내용으로 새벽 통금 시간, 그때 통금이 있었습니다. 4시가 끝나면 바로 그 전주 시내를 돌면서 유인물을 뿌렸습니다. 한 달간 이들을 잡기 위해서 전주 형사, 정복과 형사들이 잠복하고 했는데도 잡지 못했습니다. 잡고 보니까 고등학생인 겁니다. 신흥고등학교. 이들의 신출귀몰한 활동은 아주 전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계엄 포고령 위반과 구속이 되고 실제로 1년의 실형을 살게 됩니다. 광주 상무대를 거쳐서 옥고를 치릅니다. 퇴학은 물론이고요. 이제 이들의 3명의 삶의 이야기는 한편의 감동의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민주화 투쟁에서 미 문화원 점거 및 방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5.18 항쟁이 끝나고 전시와 평시에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신군부와 그 군대의 동원을 방조하고 미국이 묵인했다. 이 때문에 광주 학살이 가능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서 반미 감정을 확산시켰습니다. 전두환이 1980년 5월처럼 1987년 6월에 그 당시 군대를 거리가 아닌 병영에 머물게 한 상황도 무엇보다 광주처럼 진압을 하게 되면 이 정권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 군대가 병영에 머무르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5.18과 신흥 5.27은 한국 현대사의 한 중심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흥고 5.27 의거가 남긴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 5.27은 부당한 역사에 저항하고 인간 생명 존중과 사랑을 실천한 사건입니다. 아울러 5월 광주의 친구가 되었고 국가 폭력을 알리는데 노력하였습니다. 5.18 항쟁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정의로운 투쟁과 실천이었습니다. 신흥 5.27의 주역들은 전 세계와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지금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허천유 선생의 5.27 신흥민주화 운동에 대한 발제를 했습니다. 아주 좀 소상하게 어떻게 보자면은 신흥 학생들의 항일 운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학생 운동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5.27에 관한 이야기까지 아주 생생하게 또 그 당시에 직접 이 시위에
참여를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실감 있게 발제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우리가 우리 항일운동에서 민주화운동까지 학생운동을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을 묶어서 하나로 생각을 해 본다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지행합일의 정신이 개교해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으로서 우리 개교 120주년에 그동안에 있었던 학생운동 전반에 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